그날은 내가 믿어온 세상 전부가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새벽 4시 32분.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시간이란 게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비였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옆을 보니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사람, 물을 마시러 일어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누가 왔을까?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어요. 평소 단정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숨을 몰아쉬는 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 제가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얼굴에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공포와 다급함이 뒤섞인. 문을 열자마자 영숙이가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분자야, 지금 나와. 지금 바로 나가야 돼. 이 새벽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들어와서 얘기하자. 안 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당장 나와야 된다니까. 영숙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급한 친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옷이라도 갈아입고. 시간 없어. 그냥 가디건만 걸쳐. 빨리.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농담을 잘하는 친구지만 장난을 칠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특히 이런 새벽에. 저는 서둘러 현관 옆에 걸린 가디건을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남편한테 말이라도. 그냥 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 말에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영숙이의 차는 아파트 뒤편 골목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문 쪽에 세웠을 텐데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고 영숙이는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정신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그 소리만 차 안에 가득했죠. 우리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로, 그리고 24시간 카페가 있는 상가 쪽으로. 그제야 영숙이가 한숨을 쉬며 주차를 했습니다. 분자야.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숙아, 대체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영숙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자야, 너 남편. 이상해. 무슨 소리야? 오늘 저녁에 보험사 전산 보다가 내 이름이 떴어. 제 이름이 보험사 전산에 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 이름? 응. 너 모르게 생명보험이 새로 등록됐어. 그것도 3건이나. 계약자는 내 남편 이름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숙이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옛 지점에 들러 서류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용돈도 벌고 옛 동료들도 만나고.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데 신규 가입자 목록에 제 이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주민번호 앞자리 보고 분자 내가 맞다는 걸 알았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보험을 들었으면 내가 알잖아.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계약자도 내 남편, 수익자도 내 남편. 그런데 피보험자는 너야. 그게 무슨 뜻이야?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자야.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돈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금액을 봤는데 영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인데? 총 5억이야. 세 개 보험 합쳐서 5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새벽 5시, 우리 둘밖에 없는 카페.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프린트한 문서였어요. 이게 뭐야? 보험 가입 내역이야. 내가 몰래 출력해 왔어.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계약일자. 이거 3개월 전이잖아. 응. 첫 번째 보험은 3개월 전, 두 번째는 2달 전, 마지막 건 1달 전에 들었어. 3개월 전부터 남편이 제 몰래. 근데 분자야, 이게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는데? 사망 원인에 특약이 붙어 있어. 사고사나 재해사의 경우 보험금이 2배로 나와. 10억? 제가 사고로 죽으면 남편은 10억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잠가놓은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던 날. 그날 저는 외출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주방에 가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황급히 창문을 열고 가스밸브를 잠갔죠. 이상하네, 분명히 잠갔는데.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깜빡한 거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그 이후로도 2~3번 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갔는데 열려있는 가스밸브. 저는 제가 건망증이 심해진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죠. 또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던 일. 저는 욕실 쓰고 나면 항상 물기를 닦는 사람입니다. 평생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 들어갔더니 바닥이 물로 흥건했어요.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넘어질 만큼. 여보, 욕실 바닥에 물 왜 이렇게 흘려놨어? 내가? 아닌데. 당신이 안 닦은 거 아니야? 그날도 저는 제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태도. 3개월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상하게 친절해졌습니다. 35년을 살면서 남편이 제게 아침 식사를 차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침상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죠. 나이 들어 철이 든 건가 했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나 없을 때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친구들 만나.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과한 관심, 부자연스러운 친절. 당시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늙어서야 제 소중함을 아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제 집에 없는지, 언제 혼자 있는지, 그리고 전화통화. 남편은 원래 전화를 잘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전화가 자주 왔고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될 겁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연락드리죠. 누구한테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그때는 무슨 계모임 정산 얘기인가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분자야, 정신 차려. 영숙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야. 근데 남편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자야, 남편 요즘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내? 혹시 빚이라도 있어? 그 말에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달 전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대출 상환 독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죠.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무슨 대출이래?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거.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야. 금방 갚을 거야. 얼마나 빌렸는데? 별로 안 돼. 걱정 마.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영수가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침착해야 돼. 패닉에 빠지면 안 돼. 근데 나 집에 어떻게 들어가? 남편이 진짜로 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게 입 밖으로 내기조차 힘든 말이었어요. 당장 집엔 가면 안 돼.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증거? 응. 보험 계약서, 통장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뭐든지.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구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남편이 눈치채면 안 돼.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마. 영숙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안 받으면 의심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날카로웠어요. 응, 영숙이 집에 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왔어. 새벽에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데? 영숙이 남편이 갑자기 아프대. 내가 좀 도와주고 와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그래, 심각해? 아니, 괜찮을 거야. 나 좀 이따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잘했어.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해야 해. 남편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가스밸브 잠그는 순간도, 집 나서는 순간도, 모든 걸 다. 그게 가능할까? 해야 돼.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새벽 7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영숙이 남편은 괜찮대? 응, 체한 거였대. 약 먹고 나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아침 먹어? 응, 영숙이 집에서 먹고 왔어.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나갔다 올게.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뭔가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올까봐.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방 장롱으로 갔어요. 남편의 서류철이 있는 곳. 평소 같으면 절대 함부로 뒤지지 않았을 곳이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철 속에는 각종 고지서, 은행 통장,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대출 명세서 3장, 신용대출 3천만 원, 담보대출 5천만 원, 제2금융권 대출 2천만 원, 총 1억 원의 빚. 그것도 모두 최근 6개월 사이에 받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저는 하나하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빠짐없이. 그 밑에는 보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 계약서 3장. 첫 번째, 사망보험금 2억 원. 두 번째, 사망보험금 2억 원. 세 번째,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 조항들. 재사망 시 2배 보상. 가스사고 포함.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스사고.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왜 자꾸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는지, 왜 남편이 제 일정을 확인했는지. 남편은 가스사고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스를 틀어놓고 불꽃이 튀게 만들려던 거예요. 사진을 다 찍고 서류철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작은 CCTV를 설치했어요. 영숙이가 새벽에 건네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냥 조미료통처럼 보이는. 이거 거기 놔두면 가스레인지 쪽이 다 찍혀. 혹시 모르니까.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 매일 아침 가스밸브를 잠글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외출할 때도, 집에 돌아왔을 때도. 현관문 자물쇠, 창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11월 17일 오후 2시.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어요. 1시간쯤 다녀온다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자 씨, 지금 어디세요? 마트요. 왜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 가스 냄새가 복도까지 나서 확인해 봤더니 가스밸브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 잠갔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일 날 뻔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장바구니도 그냥 마트 계산대에 두고 집에 도착했을 때 관리소 직원 2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 분자 씨. 조심하셔야죠. 이러다 큰일 나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요즘 또 가스사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려 있었고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밸브는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외출하기 직전에 제가 분명히 잠갔다는 걸, 그리고 사진도 찍었다는 걸. 조미료통처럼 생긴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칩을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후 1시 32분 제가 가스밸브를 잠그는 모습. 오후 1시 35분 제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 오후 1시 47분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스밸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밸브를 열었습니다. 완전히. 남편은 가스 냄새를 확인하듯 코를 킁킁거리더니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2 아들을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텨낸 사람. 그 사람이 제 목숨의 값을 매긴 겁니다. 10억이라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 확보했어. 잘했어. 이제 경찰에 가야 돼.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지금 안 하면 다음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영숙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보험 계약서 사진, 가스밸브 영상, CCTV 기록, 대출 명세서. 경찰은 즉시 보험 사기 전담팀과 협조 수사를 시작했어요. 분자 씨, 지금 당장 남편을 체포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경찰이 몰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남편이 다시 시도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11월 20일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들어오고 싶어서. 남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말이 귓가에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유난히 많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많았고요. 내일부터 날씨가 풀린대.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응. 온천이라도 다녀오자. 한 2박 3일 정도. 35년 만에 처음 듣는 여행 제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거실에서 쉬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좀 다녀올게. 담배 떨어졌어. 그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3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했어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4년 11월 20일 저녁 8시 42분입니다. 가스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잠근 적이 없습니다. 그때 화장실 쪽 창문 밖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에 간 게 아니었어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화장실 창문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경찰이 말했던 대로 남편이 화장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평소에 환기용으로 조금 열어두는 그 창문. 그리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여러 명의 경찰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건물 옆 복도 현관 쪽에서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라이터는 바닥에 떨어졌고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남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을,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보험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주식 투자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빚을 내서 투자하고 또 빚을 내서 메우고 그렇게 1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남편은 보험금을 생각한 겁니다. 제 목숨으로
보험 설계사였던 지인을 통해 3건의 보험을 들었고 3개월간 계획을 세웠어요. 가스사고로 위장하면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3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생명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고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문을 듣는 내내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가스밸브를 확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 2번 다시 누가 내 인생의 밸브를 대신 돌리게 두지 않겠다고. 사람이란 나이를 먹어도 믿음 하나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숙이 같은 친구가 곁에 있었다는 게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다는 것. 어제 영숙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분자야, 많이 외롭지? 외롭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 그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나도 그래. 근데 영수가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난 됐어.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지 뭐. 영숙이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그며 울었던 그날 이후 이제 제 인생의 모든 밸브는 오직 제가 잠급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제 허락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그 악몽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